펌프의 영화책. 오늘은 책입니다. 식물책인데 식물분류학자 허테임의 나의 초록목록이라는 허테임 작가의 책입니다. 김영사에서 나왔고요. 식물을 사랑하는 다정한 마음과 제대로 지키려는 절박함으로 집요하게 추적하고 꼼꼼히 들여다본 풀의 기록, 나무의 기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이 책은 2022년도에 나왔고 292쪽 정도. 그리고 최근에 이제 허테임 작가가 숲을 잃는 사람이라는 책도 냈습니다. 팽나무 연구회를 하셨고 국립백두대간 수목원에 근무하셨고 지금 근무 중인 걸로 알고 있고요. DMZ 자생식물원에도 근무한 적이 있고 식물 분류 학자이고 본인은 초록 노동자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사실 책 전체적으로는 이 초록 목록이라는 게 식물 분류학자가 보는 책이다 입장에서 본 식물들이다 보니까 우리 땅에서 자라는 약간 희귀한 식물들 그런 게 좀 많이 다뤄지고 있고, 그 다음에 바다와 민물이 만나는 석호라는 것도 좀 새롭게 알게 된 거고, 환경 파괴로 점점 자리를 잃고 있는 우리 식물들에 대한 얘기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읽다 보면 흥미로운 얘기들이 꽤 많고, 작가분이 글도 잘 쓰셔서 읽기도 편하고, 내용 전달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쉽게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백두대간 수목원 만약에 가게 되면 한번 사인이라도 한번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조금 일반인들이 식물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물론 식물책을 읽겠지만 일반인들이 보면 좀 이런 곳이 있었어, 이런 나무가 있었어 하는 부분들이 좀 많이 있긴 합니다. 섬진달래 같은 18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해안가의 바닷바람을 오랜 시간 견뎌낸 탓에 키는 작은 편이고 염분에 맞서느라 잎은 다소 두껍다. 꽃이 얼마나 좋은지 모른다 라는 작가의 어떤 애정이 담긴 선진달래? 이거는 사실 사진을 봐야 되는데 진달래보다 훨씬 화려합니다. 겹꽃도 진짜 화려하고 바닷가에 자라는, 저도 이걸 처음 얘기를 들었었고, 그 다음에 백서향이라고 25페이지 보면 상스러운 향기가 나는 흰 꽃이라는 뜻이다. 겨울부터 이런 봄 사이에 꽃이 피는 팥꽃나무과 상록수로 우리나라 도서지역의 숲에 아주 드물게 자란다. 관상 가치가 높고 불법 채취로 많은 개체가 소실된 곳으로 본다. 백서향. 천리포 수목원 갔을 때 서향이었던 것 같은데 굉장히 향이 너무 좋아서 깜짝 놀랐던 적이 있는데, 여기는 서향은 이렇게 돼 있어요. 서향은 원산지인 중국에서 도입된 재배식물로 백서향과 다시 꽃은 분홍색이다. 꽃향기가 하도 짙어서 천리를 간다는 뜻에서 천리향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예로부터 널리 사랑받아온 동양의 식물이다. 국내에는 고려 충수광 시대에 들어온 것으로 보며 우리나라를 거쳐 일본에 정착한 것으로 추정한다. 조선 초기 꽃을 기르던 선비화가 강희하는 그에 져서 양화소록에서 서향을 두고 나는 이 꽃을 얻어 매우 사랑하였다. 꽃이 피자 향기가 수십 리까지 퍼졌다 라고 적었습니다. 우리나라 조선시대 최초의 약간 식물서적 같은 것이죠. 강희안의 양화소록이란 책에도 이 부분이 서양에 대한 언급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약간 반질반질한 잎에 타원형이고 약간 길고 가운데 주맥이 선명하고 꽃이 하얀색으로 그
나뭇잎이 둘러싸고 있는 가운데 이렇게 꽃이 나는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백서향이었고요. 오늘은 오늘 책들 중에서 그냥 주목할 부분만, 마킹한 부분만 이렇게 조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2페이지 보면 변산바람꽃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변산바람꽃은 2월 초순부터 꽃이 피는 변산바람꽃, 하얀 꽃잎처럼 보이는 하얀 꽃잎처럼 보이는 것은 꽃잎이 아니라 꽃밭입니다. 곤충이 눈에 잘 띄어 수분 매기에 성공하기 위한 전략이다. 꽃 아래에는 잎처럼 보이는 포엽이라는 기관을 추가로 만들어 잉태에 성공할 때까지 씨앗이 될 곳에 밑씨를 보호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꽃들이 좀 더 화려하게 보여서 매개자들을 부르는 일종의 유혹하는 수단으로 삼는 일종의 포엽, 꽃받침을 끝처럼 꽃잎처럼 이렇게 만드는 경우가 종종 있죠. 뭐 있죠? 산딸나무 같은 경우에 꽃이 너무 작아서 큰 화려한 내장의 흰색 꽃잎이 꽃받침인 거죠. 산딸나무 같은 경우도 있고, 우리가 흔히 아닌 수국 같은 경우도 주변에 있는 넓은 흰꽃이나 보라색 꽃이, 흰꽃이 그게 헛꽃이죠. 헛꽃이고 가운데 작은 꽃들이 진짜 유성화를 하는 진짜 꽃입니다. 이런 것처럼 이런 꽃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변산바람꽃 얘기를 하면서 존경하는 신경의학자 올리버 섹스는 노년의 시한부 판정을 받고 나의 생애라는 글에서 이렇게 썼다. 무엇보다 나는 이 아름다운 행성에서 지각 있는 존재이자 생각하는 동물로 살았다. 그것은 그 자체만으로 엄청난 특권이자 모험이었다. 이른 봄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지각 있는 존재이자 생각하는 동물로 살았다. 이 아름다운 행성에서 그 자체만으로 엄청난 특권이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봄꽃을 시작으로 식물의 개화와 개엽이 숲을 차츰 초록으로 세울 것이다. 꽃을 틔우고 꿀을 빚고 열매의 육적을 채워 씨앗을 지키는 식물의 생애, 그것을 기록하는 나의 생애는 그 자체만으로도 엄청난 특권이자 모험이다. 지각 있는 존재이자 생각하는 동물로서 이 아름다운 행성을 오늘도 내일도 내내 조화롭게 지키고 싶다는 생각을 하며 여장을 푼다. 이 올리버 섹스의 이 나의 생애라는 책의 문장을 통해서 작가가 자신도 그 자체만으로 엄청난 특권이자 모험이라는 말과 지각 있는 존재이자 생각하는 동물로서, 인간으로서 이 아름다운 행성을 내내 조화롭게 지키고 싶다라는 마음의 다짐이 있는 글이었습니다. 32페이지였고요. 42페이지에 가면 또 사진에 이제 능쟁이 냉이 새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능쟁이 냉이, 이름이 엄청 어렵습니다. 능쟁이 냉이. 앙 담은 꽃대를 품고 잎을 펼칠 때가 상간나물로는 적기다. 능쟁이 냉이가 하얀 꽃을 피우면 강원도 깊은 산 중의 계곡이 여미하게 밝아진다. 라고 이렇게 썼습니다. 능쟁이 냉이라는 말을 저는 처음 들었는데, 이런 꽃과 나무나 나무풀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편입니다. 그리고 50페이지 가면 백두대간의 산정과 울릉도에 사는 만병초 얘기가 나옵니다. 만 가지 병을 낫게 한다라는, 만병을 다스리는 영화만 풀이라는 이름의 만병초입니다. 그래서 정원에도 이 나무라고 해야 되겠죠? 이 나무를 제법 많이 심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만병초 꽃을 보면 또 굉장히 화려합니다.
어디 수목원이지? 제이드 가든에 가면 만병초가 이렇게 쫙 심어져 있는 계곡 같은 곳이 있습니다. 만병초 약간 진달래 같은 꽃을 피우는 그런 잎은 좀 두껍고 길다란 그런 잎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55페이지 또 이것도 되게 특이하던데 하늘타리 활짝 핀 하늘타리 낮에 보면 쪼그라들어 축 처진 꽃이 마치 면사포에 달린 수술처럼 보이지만 밤에 보면 백발이 사방으로 뻗친 듯이 활짝 피어 어쩐지 으스스한 분위기를 낸다. 사진에 있는 이 하늘타리는 꽃이 이렇게 5장으로 펼쳐진 하얀색 꽃 끝부분에 마치 거미줄처럼 하얀색 이렇게 줄이 쭉쭉쭉 뻗어 있는 그런 꽃입니다. 하늘타리 열매를 봤던 것 같긴 한데 하늘타리 꽃이 또 정말 좀 특이합니다. 그 다음에 65페이지 65페이지 가는잎 향유입니다. 향유 65페이지 가는잎 향유 가는잎 향유와 좀향유 가는잎 향유는 꽃향유에 비해 잎이 실처럼 가늘다. 충북과 경북을 잇는 이화령에 아주 드물게 자란다. 좀향유는 이름처럼 작아도 너무 작다. 사진 속 배경으로 등장하는 현무암의 크기가 아기 주먹만하니 좀향유가 얼마나 작은지 감이 올 것이다. 한라산 중턱을 올라야 비로소 만날 수 있다.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것은 꽃향유. 근데 여기는 잎향유와 좀향유입니다. 꽃향유, 향유. 우리가 남부지방에서 약간 방아라고 하는, 물론 방아풀이 따로 있긴 한데, 방아라고 하는 추어탕에 넣어 먹는, 그것도 향유였던 것 같은데, 정확하지 않습니다. 자, 이런 책이고, 76페이지를 가면, 이를테면 낙지의 다리처럼 생긴 낙지다리와 소의 무릎을 닮은 새 무릎을 그저 가만히 바라보는 것. 그리하여 사랑하는 존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내가 동력을 얻는 가장 완벽한 방법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식물을 바라보는 것이다. 이것을 풀멍이라고 해야 될까? 풀멍에 대한 그냥 이렇게 가만히 바라보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낙지다리 꽃은 정말 약간 낙지다리처럼 이렇게 동글동글한 이게 이렇게 흡착판 이 다삭다삭 붙은 것처럼 꽃이 피어 있고 이렇게 여러 갈래로 갈라져 있는 그런 꽃이라 낙지다리를 연상시키게 하고요. 그다음 새 무릎은 정말 소의 무릎처럼 그 가지가 뻗은 부분이 불룩하게 튀어나와 있는데 십자 형태로 이렇게 가지가 갈라지는 그런 새무릎 풀입니다. 어딜 가나 흔하게 좀 볼 수 있는 새무릎이죠. 저도 최근에 봤는데 저게 새무릎이었구나. 많이 봐왔지만 사실 자세히 보지 않으면 모를 수 있죠. 풀멍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요. 98페이지를 가면 겨울눈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겨울눈은 그 위치에 따라 서로 다른 이름을 붙는다. 가장 꼭대기에 부푸는 눈을 끝눈, 정아라고 하고 가지의 측면에서 쏙 하고 나오는 눈은 견눈, 츠가라고 합니다.
또 잎 겨드랑이에 돋는 눈을 잎 겨드랑이 눈, 애가라고 하고, 저마다의 위치에서 눈들은 꽃눈이 되기도 하고 잎눈이 되기도 하는데, 방긋하게 부풀면 꽃눈이고 홀쭉하게 나오면 잎눈이다. 겨울 나무 산책 책 제목이 생각 안 나는데, 거기에도 보면 겨울눈에 대한 얘기들을 합니다. 여기서는 끝눈, 증아, 가지 끝에 있는 거, 그 다음에 측면에서 나오는 곁눈, 측아, 그리고 잎 겨드랑이에서 돋는 겨드랑이는 애가를 얘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겨울눈이 약간 동그랗고 뽕긋하면 그게 꽃눈이 되고, 좀 길쭉하고 뾰족하면, 홀쭉하면 잎눈이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지가 이렇게 잘리는 부분에서 겨울눈이 나오는 그런 친구들도 있었고, 그 다음에 꽃눈과 잎눈이 같이 나오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겨울눈은 사실 겨울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거의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거의 여름부터 만들기 시작해서 내년을 준비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99페이지. 나무는 발생의 원천이 머무는 가지의 끝눈만을 간택하고 곁눈의 생장은 의도적으로 억제한다. 옥신이라는 호르몬을 분비해서 끝눈 주변의 곁눈이 커지는 것을 막아내는 서슬푸른 생존 본능. 끝눈에 바짝 붙은 곁눈은 옥신의 신호를 받고 생장이 멈춘 휴면에 들어가지만, 끝눈에서 멀리 떨어진 곁눈은 역설적으로 양분을 얻어 잎을 틔우거나 꽃을 피우게 된다. 이처럼 나무의 끝눈이 가진 신비한 권력을 식물학에서는 정단우세라고 한다. 이로써 나무는 삼각형 형태의 균형을 얻는다. 크리스마스 트리를 떠올리면 알 수 있듯이 나무의 형상은 보통 삼각골이다. 정단우세는 나무가 삼각의 모양을 갖춤으로써 태양이 보낸 빛을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진화한 자연 적응 현상이다. 정단우세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나무의 끝눈이 더 생장에 더 유리하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끝눈을 계속 만들다 보면 곁눈을 억제하고, 이러다 보면 삼각형의 형태가 되고, 삼각형의 나무 형태가 가장 빛을 많이 받는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빛도 많이 받는데 눈이나 비가 내릴 때 이게 그런 효과도 있다고 합니다. 쌓인 눈의 무게를 견디려면 삼각형의 형태가 가장 이렇게 안정감 있게 무게를 견딜 수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삼각형의 나무가 많고, 마치 프랙탈처럼 삼각형의 산과 삼각형의 나무와 삼각형의 잎과 이런 형태들이 부분 전체를 이루고 있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옥신이 곁눈이 커지는 것을 막아낸다고 되어 있는데, 이 옥신이란 물질도 최근에 알게 됐는데, 나뭇잎이 가을이 되어서 떨어질 때 이 옥신이란 성분이, 우리 흔히 나무가 가지를 이제 영양분을 부족하니까 겨울을 나기 위해서 떨어뜨린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그 잎에서 옥신이란 물질을 만들어서 그 떫혀 부분에, 그걸 2층이라고 하던데, 떨어지는 부분, 그 부분을 잡고 있다가 잎이 어느 때가 되면 이제 그 옥신의 생성을 중단하면서 이제 얘가 떨어지는 형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무가 잎을 떨어뜨린다기보다는 잎이 스스로 그 작용을 해서 이 옥신이란 물질로 이제 견디고 있다가 이제 때가 되면 떨어진다. 이렇게 책에 되어 있다고, 잡다한 식물학 백과사전, 그 책에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자, 112페이지. 초록이 사라진 콩가식물에 대한 얘기인데, 초록이 사라진 헐벗은 땅에 가장 먼저 뿌리를 내리고 생존을 알리는 나무가 쌀이와 참쌀이다. 맵게 내리쬐는 태양의 기운을 온몸으로 받으며 애써 뿌리를 뻗어 흙을 그무치고 땅을 다지는 나무, 심지어 그 척박한 땅을 개간할 수 있는 능력까지 갖추고 있다. 콩가식물이라는 혈통의 특성상 뿌리옥 박테리아를 품고 있어서 일종의 비료와도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식물이 자신의 뿌리에 세균을 들여 함께 사는 것인데,
세균은 식물의 뿌리에서 탄소와 영양분을 얻고 식물은 세균으로부터 질소화합물을 공급하는 공생의 원리다. 질소화합물은 땅과 식물에게 일종의 비료와도 같은 역할을 한다. 일찍이 우리 선조들은 그 원리를 알고 논밭둘레에 콩을 둘러 심거나 콩을 먼저 심어 거둔 후 다른 작물을 재배하기도 했다. 이게 112페이지 내용인데 오늘 여기까지 할 건데요. 이 뿌리옥 박테리아, 콩과 식물에는 이 뿌리옥 박테리아가 있어서 공기 중에 있는 질소를 땅으로 흡수해서 비료 역할을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콩과 식물이 있는 흙에는 다른 생물들이 더 잘 자랄 수 있는 이제 그런 질소를 공급하는 역할을 해준다고 할 수 있는데 이게 대표적인 게 이제 아카시아라고 알고 있는 우리가 아카시아라고 알고 있는 아카시 나무가 이 콩과 식물이고 뿌리옥 박테리아를 통해서 땅의 질소를 고정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헐벗었을 때 산이 헐벗었을 때 산림 녹화 사업으로 아카시 나무를 많이 심었었던 거고 아카시 나무 뿌리가 옆으로 뻗다 보니까 뭐 무덤을 침범하니 뭐 그런 안 좋은 소리도 많았는데 생각보다 수명이 짧습니다. 한 50년 정도밖에 안 되고 그래서 땅을 비옥하게 해서 다른 나무들이 잘 자랄 수 있는 식물들이 잘 자랄 수 있는 그런 비옥한 땅을 만들어 준다라고 이렇게 배웠었는데 아카시 나무 여기에 보면 신기한 거는 우리 선조들이 그 원리를 알고 논밭둘레에 콩을 둘러 심거나 콩을 심었다는 이 부분이 굉장히 신기하죠. 옛날에 농사를 짓던 농부들은 이걸 어떻게 알았는지 진짜 저도 봤는데 논 주변에 이렇게 콩을 심어놨죠. 그래서 콩을 심어서 같이 콩과 벼를 같이 거두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 콩들이 땅을 비옥하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 뿌리옥 박테리아 통해서 콩과 식물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옛날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알았을까 하는 신기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일단 일부러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나머지 부분들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